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하얼빈 쇼트트랙 경기 후 중국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여성의 발언 중국 내에서 엄청난 찬반이 갈리고 있습니다. 시작 전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장일환입니다. 중국에서 태어나 자랐고 현재는 스포츠 경영을 전공하며 해외에서 유학 중이죠. 어릴 때부터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믿었습니다. 중국의 경제력, 인프라, 스포츠까지 모든 면에서 다른 나라를 압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스포츠 분야에서는 올림픽마다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성장해왔고 저는 그런 중국을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게 여겼죠. 경기장에서는 늘 중국의 깃발이 휘날렸고 수많은 메달이 쏟아졌으며 선수들은 굳건한 정신력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랐어요. 중국이야말로 스포츠 강국이라고 부를 만한 나라였고 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국가적 자부심을 키우며 성장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스포츠 뉴스가 나올 때마다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신문을 펼쳐 보이곤 하셨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어떻게 세계 무대를 지배하고 있는지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뿌듯했어요. 중국의 스포츠 정책은 체계적이었고 어린 선수들을 엄격하게 훈련시켜 최고의 경기력을 끌어냈어요. 국가는 스포츠를 단순한 신체 활동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상징으로 여겼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 역시 중국이 스포츠 세계를 주도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특히 한국과의 경기에서는 감정이 더욱 격해졌어요. 두 나라가 경쟁하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중국이 승리할 때마다 온몸이 짜릿했어요. 한국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면 인정할 수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설령 패배하더라도 우리는 곧 다시 이길 거라고 확신했죠. 그러다 스포츠 경영을 공부하기 위해 해외로 유학을 오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중국의 스포츠 강국 이미지를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중국이 강한 건 당연한 거고 다른 나라 선수들이 중국을 이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기에 자부심도 컸어요. 그런데 외국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생각이 많아졌어요. 중국 스포츠에 대한 친구들의 시선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친구들은 중국의 경기 운영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심지어 공정하지 않다고까지 말했어요. 저는 이해가 가질 않았죠. 괜한 질투심에 중국을 깎아내리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말을 듣다 보니 의문점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중국이 귀화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과연 실력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외국에서 뛰어난 선수들을 데려와 중국 대표로 출전시키는 것이 스포츠 정신에 맞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린샤오진 선수 얘기를 했어요. 저는 린샤오진 선수 영입에 대해 정말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었죠. 글로벌 시대에 국적 이동이 뭐가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들 논란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이러한 제 의견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선수를 육성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데려오는 건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 아니라고 지적했죠. 하지만 전 이런 생각이 너무 구시대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시대니까요. 친구들은 계속해서 중국이 승리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쇼트트랙이 한국의 전통적인 강세 종목이라 그런지 이런 선수 영입을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래서 더 이해가 됐습니다. 중국도 당연히 경쟁력을 높이고 싶을 테니까요. 규정상 문제없는 영입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스포츠는 결국 경쟁이고 그 안에서 허용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더구나 린샤오진 선수도 자발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더 나은 환경과 기회를 찾아 중국을 선택한 건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될지 의문이었습니다. 오히려 선수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보았죠. 사실 스포츠에서 이런 선수 영입은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고 빅토르 안처럼 국적을 바꾼 선수들도 많았죠. 그걸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경영을 전공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경기 운영 방식, 선수들의 육성 시스템, 외국인 선수 영입 과정 등 스포츠 강국이라는 이름 아래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요소들이 점점 다른 각도로 보이기 시작했죠. 중국이 정말 스포츠 강국이 맞는 건가 하는 의문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원인이 된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 당시 저를 가장 거슬리게 하는 사람이
한 명 생겼어요. 같은 스포츠 경영 전공을 듣는 한국인 남학생 이름은 김도현이죠. 처음에는 별다른 관심도 없었어요. 그저 같은 강의를 듣고 같은 전공을 공부하는 학생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현이는 저에게 있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팀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도현이와 저는 끝없이 부딪혔어요. 교수님도 우리 둘을 보면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또 저 둘이야? 라며 지친 듯 말할 정도였죠. 학과 친구들도 이제는 익숙해졌는지 이번에도 싸우겠네라며 구경하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우리가 한 팀이 되면 반드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서로의 의견을 절대 양보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저는 중국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스포츠 강국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올림픽에서 거둔 성과나 선수들의 실력, 국가적인 지원까지 모든 면에서 중국이 앞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도현이는 절대 인정하려 들지 않았어요. 도현이는 한국이 스포츠에서 이룩한 업적을 강조하며 중국보다 공정한 스포츠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만나기만 하면 끝없는 논쟁을 벌였어요. 특히 쇼트트랙 이야기가 나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저는 중국이 쇼트트랙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올림픽에서 수많은 금메달을 따냈고 중국 선수들은 기술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최고 수준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도현이는 비웃으며 반박했어요. 중국이 심판 없이는 경기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 역시 한국도 편파 판정을 받은 적이 있지 않냐며 반격했지만 도현이는 적어도 한국은 반칙을 전술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고 냉소적으로 말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질 수 없었어요. 중국이 승리를 위해 철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지 반칙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죠. 그러나 도현이는 끝까지 고개를 젓더군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논쟁은 끝없이 이어졌어요. 한 가지 종목만이 아니라 모든 스포츠 전반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의견을 달리했어요. 저는 중국이 다양한 종목에서 꾸준히 강한 모습을 보이며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믿었어요. 반면 도현이는 한국이 스포츠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강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사사건건 도현이가 제시하는 의견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사실 무조건 도현이 의견에 반대하는 건 아니었지만 묘하게 자존심이 상해 반대 의견을 내고 싶더라고요. 다른 친구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물었지만 저는 이상하게 도현이한테만큼은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도현이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던 어느 날 2025년 토리노 동계대학 경기대회가 열리는 날 저는 학과 친구들과 함께 쇼트트랙 경기를 관람하기로 했습니다. 경기장에 갈 수는 없었지만 모두 기숙사 공용 라운지에 모여 대형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으로 경기를 시청했죠. 모두 스포츠 관련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라 그런지 다들 관심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물론 도현이도 함께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중국 대표팀을 응원했고 한국과의 경기에서는 더욱 승리를 갈망했어요. 도현이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죠. 중국은 쇼트트랙 강국이었고 이번 대회에서도 당연히 우승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도현이와 친구들은 한국이 이길 거라고 확신하고 있더라고요. 도현이는 경기 시작 전부터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어요. 이번에도 한국이 이길 거야. 김길리가 출전하는데 결과는 뻔하지 않아? 라며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선수를 들먹이다니 도현이의 자신감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겠더라고요. 경기가 시작되자 중국 선수들은 예상대로 초반부터 빠르게 치고 나갔어요. 강한 스피드와 탄탄한 체력으로 다른 선수들을 압박하며 앞자리를 차지했죠. 저는 흡족한 표정으로 경기를 지켜보았어요. 하지만 한국 선수들도 만만치 않았어요. 특히 도현이가 말했던 김길리라는 선수가 눈에 띄었어요. 김길리 선수의 경기 운영은 마치 철저하게 계산된 듯했고 순간적인 판단력과 기술이 돋보였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점점 김길리 선수가 보여주는 날카로운 추월과 유연한 몸놀림에 감탄이 나왔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감탄이 터져나왔죠. 다들 김길리 선수의 경기 운영 능력을 감탄하는 말이 들렸고 제 눈에도 그 선수의 실력이 남다르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이제껏 중국 대표팀이 강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김길리 선수의 플레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완벽한 경기 운영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경기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중국 선수들이 여전히 선두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김길리는 조금씩 거리를 좁혀가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설마 따라잡히겠어?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김길리 선수는 놀라운 스퍼트를 보이며 차례차례 선수들을 추월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김길리 선수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상대 선수들의 빈틈을 정확하게 노리는 능력이 돋보였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몸싸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모습이었어요. 보통 쇼트트랙에서는 치열한 몸싸움이 필연적인데 김길리는 상대 선수와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완벽하게 추월해 나갔어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 코너에서 압도적인 스퍼트를 보여주며 역전승을 거뒀어요.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경기가 끝나고 친구들은 모두 흥분한 상태였어요. 오늘은 한국이 완전히 전략에서 앞섰다는 말이 들렸어요. 도현이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한국 선수들은 클래스가 다르다며 자랑스러워하던데 사실 저는 부정할 수 없었어요. 김길리 선수의 플레이는 완벽했고 그 선수가 승리한 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실력이었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 선수들의 실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중국이 졌다는 사실이 불편했고 익숙하지 않은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런데도 김길리 선수의 플레이를 떠올릴 때마다 김길리 선수가 보여준 경기 운영과 태도는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쩌면 이때까지 저는 중국 입장에서 해설된 경기만을 봐왔던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국 중계진과 편견 없는 친구들 사이에서 보게 된 한국과의 경기는 제가 이제껏 봐왔던 경기와는 차원이 달랐죠. 그날 밤 다시 침대에 누워 오늘 경기에 대한 영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그러다 우연히 김길리 선수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어요. 저는 그 인터뷰를 보고 정말 충격에 빠졌죠. 김길리 선수는 승리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기려고 한 게 아니라 제 경기를 했을 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중국에서는 승리가 곧 정의였거든요. 이기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하든 중요하지 않다고 배워왔어요. 하지만 김길리 선수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어요. 김길리는 단순히 승리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기를 펼치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저는 그 말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중국에서는 철저한 전략과 훈련을 통해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당연한 가치였어요. 하지만 김길리 선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중국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선수를 비난하는 글들이 쇄도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스포츠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금메달을 따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교내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학과 학생들은 모두 들뜬 분위기였어요. 특히 이번 대회에서 가장 기대를 모았던 종목 중 하나가 혼성 배구 경기였죠. 혼성으로 다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면 좋겠다는 학생회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경기였어요. 모두들 교양으로 배구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기본기는 다들 잡혀 있었거든요. 저는 사실 운동신경이 좋지 않아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학과 전원이 참여하는 경기였기에 어쩔 수 없이 출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팀 명단이 발표되자마자 제 기분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도현이와 같은 팀이 되었거든요. 평소에도 사사건건 부딪히던 도현이와 한 팀이라니 저는 그 순간부터 이 경기가 순탄치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친구들은 명단을 보고 이 팀이 과연 무사히 끝날지 궁금하다는 듯 웃었죠. 경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친구들은 제가 패스를 제대로 받아줄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사실 저는 운동신경이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반대로 친구들은 운동신경이 좋은 도현이가 같은 팀이라니 우리 팀은 무조건 이겼다며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외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현이가 친구들에게 이기는 것보다 즐겁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잘 못하는 친구들도 어쨌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자고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기분이 묘했죠. 저를 감싸주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까지 라이벌이면서 왜 갑자기 감싸주는 건지 의아했죠. 아무튼 그 덕분인지 친구들도 제 기분을 신경 쓰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러다 결국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상대팀의 강한 스파이크가 날아왔고
저는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도현이가 제 방향으로 뛰어들었어요. 우리는 서로 부딪혀 중심을 잃었고 공은 손끝을 스치며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죠. 실점을 당한 순간 경기장은 순간적으로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이어진 건 친구들의 탄식이었습니다. 도현이가 당연히 공을 받을 텐데 제가 왜 어물쩡거렸는지 비난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느꼈어요. 도현이는 제가 공에 부딪힐까 와준 것 같았어요. 아마 도현이가 오지 않았다면 저는 그 공을 맞고 그대로 쓰러졌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도현이에게 조용히 고맙다고 얘기했고 도현이는 그저 제 어깨를 툭툭 쳐줄 뿐이었어요. 그리고 사기가 떨어진 친구들을 향해 더 잘해보자고 웃으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렸죠. 도현이의 말 한마디에 친구들의 반응이 다시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더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경기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조금씩 호흡이 맞아가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완벽한 호흡을 자랑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같은 목표를 향해 뛰고 있다는 느낌은 들었어요. 그리고 경기 막바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상대팀이 강한 스파이크를 시도했고 이번엔 저와 도현이가 동시에 움직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제대로 위치를 잡고 있었고 충돌하지 않고 공을 받아냈어요. 친구들도 놀란 듯 박수를 치며 드디어 제대로 호흡이 맞아간다고 말했어요. 저는 순간 뿌듯한 감정을 느꼈어요. 경기는 점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점수 차이는 거의 없었고 어느 팀이든 마지막 몇 점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상황이었죠. 저는 코트 위에서 긴장감을 느끼며 상대팀의 공격을 막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순간 상대팀의 강한 스파이크가 날아왔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던져 공을 막으려 했지만 착지하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었어요. 발목이 틀리는 느낌이 들었고 순간적인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듯한 고통에 몸을 일으키기가 힘들었어요. 주변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친구들이 당황한 듯 저를 바라봤죠. 중국 친구들이 다가오며 괜찮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을 보니 걱정보다는 경기가 계속될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해 보였어요. 그들은 제가 다시 뛸 수 있는지를 물었고 곧바로 다음 플레이를 준비해야 한다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친구들의 반응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중국에서 스포츠는 승리가 최우선이었고 부상도 이겨내야 할 하나의 과정일 뿐이었죠. 그러니 저도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를 악물고 일어서려고 했지만 발목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제 곁으로 뛰어온 사람은 도현이었어요. 도현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부축하며 걸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경기가 진행 중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했죠. 도현이는 지금 경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다친 게 먼저라고 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멈칫했어요. 그런 말을 들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중국에서는 승리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하지만 도현이는 지금 경기가 중요하냐면서 얼마나 어떻게 다친 건지 알려달라고 했죠. 저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주변에서는 경기 진행 여부를 두고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중국 친구들은 저를 부축해 벤치로 데려가려 했지만 여전히 승부에 신경을 쓰는 눈치였어요. 대체 선수가 없어 제가 빠지면 상대팀보다 한 명 더 작게 경기를 해야 했거든요. 그러나 도현이는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상태가 더 악화되면 안 된다고 말하며 움직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팀의 민폐가 되지 않기 위해 경기를 계속하고 싶은 마음과 부상으로 인해 무리할 수 없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현이의 단호한 태도를 보며 저도 모르게 도현이의 말을 따르게 되었어요. 저희 팀은 저를 제외하고 경기를 하게 되었죠. 벤치에 앉아 응급처치를 받으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제가 빠진 경기였지만 도현이의 압도적인 경기 운영 능력으로 우리 팀이 이기게 되었고 경기가 끝난 후 도현이는 바로 저에게 달려왔어요. 승리를 기뻐하는 다른 팀원들과 달리 도현이는 가장 먼저 제 상태를 확인하려 했어요. 부상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저를 보며 도현이는 눈살을 찌푸렸죠. 저는 괜찮다며 안심시키려 했지만 도현이는 단호하게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제 팔을 조심스럽게 감싸며 부축했고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죠. 길을 가면서도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다리에 집중하려 했지만 옆에서 저를 신경 써주는 도현이가
계속 신경 쓰였죠. 평소라면 서로 티격태격할 법한 사이인데 지금의 도현이는 너무 조용하고 진지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제 걸음에 맞춰 걸었고 혹여나 넘어질까 조심스럽게 이끌었어요. 저는 어색함을 느꼈죠. 도현이가 이 정도로 다정하게 행동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싫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이런 배려가 낯설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도현이는 자연스럽게 접수 창구로 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제껏 도현이는 제가 반드시 이기고 싶은 라이벌이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달랐어요. 제가 스파이크에 맞을까 저를 향해 몸을 던져줬고 제가 다치자마자 저를 걱정하며 경기를 지켜보게 했어요. 게다가 병원까지 데리고 와줬죠. 제 가까운 어느 친구들보다 더 제 옆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본 의사 선생님은 염좌 진단을 내렸고 몇 주 동안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가벼운 상태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다음 결승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속상했어요. 하지만 도현이는 담담한 표정으로 병원 문을 나서며 저를 다시 부축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둘 사이의 공기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어색하지는 않았어요. 도현이는 먼저 입을 열어 괜찮냐고 물었죠. 저는 애써 괜찮다고 했지만 그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없었는지 저 스스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도현이는 별다른 말 없이 제 보폭에 맞춰 걸었어요. 그렇게 걸으며 저는 생각했죠. 왜 도현이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것일까 했습니다. 우리가 그저 경쟁자로서 엮인 관계였다면 굳이 여기까지 함께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저를 챙겼죠. 기숙사 앞에 도착했을 때 도현이는 마지막까지 저를 부축한 뒤 괜찮으면 이제 들어가 쉬라고 했습니다. 저는 멈칫하며 그를 바라봤어요. 평소 같았으면 고맙다는 말 대신 뻔뻔하게 넘겼겠지만 지금만큼은 제대로 전하고 싶었죠. 저는 고맙다고 말했고 도현이는 미소를 지으며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곤 이겨서 다행인데 결승전에도 빠지게 돼서 어떡하냐고 했고 도현이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 스파이크 실력 모르냐며 무조건 우리 팀이 이긴다고 했죠. 저도 도현이에게 미소로 대답했고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몸을 기댔어요.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피곤한 몸이 금세 무거워졌죠. 누군가를 단순한 경쟁자로만 봤던 저였는데 그가 보여준 배려와 진심은 쉽게 무시할 수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도현이의 행동을 곱씹어 보았죠. 단순히 친절하게 대해준 걸까? 그게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있는 걸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오늘 가장 저를 챙겨줬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자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이 변화가 싫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승전 날 학교 체육관에서 경기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저는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상대팀에는 중국 선수들이 많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경기 방식이 더럽기로 유명한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전 경기에서도 몸싸움을 과하게 하거나 반칙을 교묘하게 피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기에 오늘 경기가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걱정은 우리 팀이었죠. 저는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팀원들이 한 명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도현이는 그런 분위기를 이겨내려는 듯 팀원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있었어요. 그는 경기 시작 전부터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팀원들에게 힘을 불어넣었죠. 모두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예상했던 대로 상대팀은 과격한 플레이를 펼쳤어요. 특히 블로킹을 할 때 네트를 건드리는 반칙을 여러 차례 범했죠. 심판도 이를 여러 번 지적하며 경고를 주었습니다. 중국 선수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강하게 항의했어요. 심판이 계속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 저는 답답한 마음이 들었죠. 경기장 분위기가 점차 상대팀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심판이 경기 운영에 혼란을 느끼는 동안 우리 팀은 상대의 거친 플레이에 적응하느라 고전하고 있었어요. 쉬는 시간이 되자 저는 결국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상대팀 선수들에게 거칠게 다가가 왜 이렇게 경기하는지 따져 물었죠. 말투는 자연스럽게 날카로워졌고 몸은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비웃듯 고개를 흔들며 중국인이라면 당연히 중국팀을 응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어요.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며
반칙이든 뭐든 상관없다고 말하는 그들의 태도에 저는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었죠. 손을 꽉 쥐며 한 걸음 더 다가서자 그들의 표정도 경계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감정을 누르며 단호하게 스포츠 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어요. 승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반칙을 저지르면서까지 얻는 승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죠.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비웃으며 돌아섰고 저는 다시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경기는 계속됐지만 상대팀의 거친 플레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교묘하게 반칙을 피하면서도 계속해서 우리 팀을 방해했죠. 점점 경기의 흐름이 상대팀으로 넘어가는 듯 보였고 우리 팀은 밀리는 분위기였어요. 도현이도 힘든 기색을 보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오히려 더 강한 집중력을 보이며 팀원들을 다시 한번 다독였습니다. 마침내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상대팀이 공격을 이어가며 득점을 쌓아가던 중 도현이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완벽한 타이밍에 뛰어올라 강력한 스파이크를 내리꽂았습니다. 공이 상대 진영으로 빠르게 향했고 상대 수비진은 이를 막아내려 했지만 너무 강한 힘에 밀려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순간 경기장은 짧은 침묵에 휩싸였고 이내 우리 팀의 환호성이 울려 퍼졌죠. 도현이의 스파이크로 분위기가 단숨에 바뀌었습니다. 상대팀은 당황했고 그 틈을 타 우리 팀은 연속 득점을 이어가며 빠르게 점수를 뒤집었어요. 흐름이 완전히 우리 쪽으로 넘어오자 상대팀은 흔들리기 시작했죠.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력을 유지한 우리 팀이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모두가 환호하며 기쁨을 나누는 가운데 도현이는 저를 찾아왔어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아까 상대팀에게 한마디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죠. 저는 당연하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곤 저도 모르게 그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제 행동에 저도 놀라 멈칫했지만 이내 도현이도 웃으며 가볍게 하이파이브를 했죠. 순간 찌릿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따뜻한 감정을 느꼈죠. 경기장에서의 흥분과 기쁨을 넘어 한 걸음 더 성장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한참 뒤 하얼빈에서 열린 쇼트트랙 경기가 시작되는 날 저는 기숙사 거실에 모여있는 친구들과 함께 경기를 관람하기로 했어요. 모두들 오랜만에 펼쳐지는 큰 경기에 들떠 있었죠. 도현이도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자연스럽게 저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 친구들은 장난스럽게 내기를 제안했어요. 대부분이 중국팀의 우승을 확신했고 당연히 저도 같은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한국팀의 우승에 걸겠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중국팀을 선택했을 텐데 저 스스로도 이 선택이 의외였죠. 경기가 시작되자 중국 선수들은 예상대로 초반부터 빠르게 치고 나갔습니다. 빠른 스타트와 강한 체력으로 압박을 가했고 경기장은 중국 대표팀을 응원하는 열기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중국팀의 승리만을 바라보지 않았죠. 저는 선수들의 움직임과 경기의 흐름을 더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플레이는 매우 전략적이었고 상대 선수들의 움직임을 읽으며 빈틈을 노리고 있었어요. 과거에는 중국 선수들의 압도적인 스피드와 파워에만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경기의 흐름과 전략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죠. 경기가 중반을 넘어가면서 중국팀이 선두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한국 대표 선수도 꾸준히 페이스를 조절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한국 선수들의 움직임에 몰입하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 선수들은 몸싸움을 피하며 정정당당한 경기 운영을 이어갔죠. 보통 쇼트트랙 경기에서는 몸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지는데 한국 선수들은 기술과 전략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전과는 다른 감정을 느꼈어요. 중국팀을 응원해야 한다는 압박이 사라지고 경기 자체를 즐기고 있는 저를 발견했죠. 그리고 마침내 경기의 클라이맥스가 다가왔습니다. 중국 선수가 마지막 바퀴까지 선두를 유지했지만 한국 선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았어요. 상대의 작은 실수를 놓치지 않고 빈틈을 파고들었고 결승선을 앞두고 놀라운 속도로 추월에 성공했죠. 경기장을 가득 메운 중국 관중들은 일제히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 선수의 승리를 응원하고 있는 제 자신을 깨달았어요. 경기가 끝나자 거실은 온통 환호성으로 가득 찼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친구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중국팀이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만큼은 한국 선수들의 승리가 마땅하다고 느껴졌어요. 친구들도 저를 보고 놀란 듯 웃었죠. 그들은 제가 이렇게까지 한국팀의 승리를 기뻐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였습니다. 저도 스스로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 감정이 나쁘지 않았죠. 오히려 짜릿했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다 옆을 돌아보니 도현이도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이해하는 듯한 느낌이 담겨 있었죠. 저는 순간 감정이 북받쳐 올랐고 무의식적으로 도현이를 향해 달려가 힘껏 안겼습니다. 도현이는 순간적으로 놀란 듯했지만 이내 웃으며 저를 받아줬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죠. 이제는 단순한 국적이 아니라 스포츠의 본질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승리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도현이의 말이 이제야 온전히 와닿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향해 웃으며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죠. 이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거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피파에서 티켓도 늘려주지. 브라질 선수도 귀화했지. 3,000명 원정 응원까지 갔는데도 탈락 위기라고. 한국 진짜 해도 너무하네. 한국의 어느 가정집에서 유튜브로 중국 반응을 보고 있는 중국 여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여성이 보내온 사연인데요. 한국과 중국의 축구 경기를 관람한 후 어떤 얘기를 보내왔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년 전 한국 남자와 결혼해 한국 서울에 살고 있는 중국 여자입니다. 저희 남편과는 영국의 한 대학교 연구실에서 만났고 결혼 후에는 한국에 정착해서 살고 있어요. 아무튼 어제 한국 분들이라면 다들 중국과의 월드컵 예선 경기를 보셨겠죠? 저는 축구에 관심이 없지만 워낙 축구에 열성적인 저희 남편 때문에 저도 덩달아 경기를 같이 봤는데 저희 남편은 경기 끝나고도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잤어요. 왜냐고요? 경기 후에도 온갖 스포츠 기사와 유튜브를 다 보고 나서야 잠에 들었거든요. 하도 옆에서 꼼지락거리는 바람에 저도 잠을 다 설쳤어요. 결국은 저도 잠을 다 깨서 할 일도 없고 메일을 한번 써볼까 싶어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아마 저희 남편은 제가 사연을 보내는 걸 모를 텐데 사실 유튜브에 경기하고 나면 외국인 반응, 중국 반응 이런 거 막 올라오잖아요. 저희 남편은 진짜 다 찾아보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외국인이니 제 의견도 중국인 반응이지 않을까 싶어서 평소 제가 갖고 있던 생각들을 한번 써보게 되었어요. 사실 한국과 축구 경기를 할 때마다 중국에서는 말도 안 되게 의견이 반반으로 갈려요. 부러워 죽겠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한국에 대한 적개심으로 분노에 가득 찬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중국도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여야 좀 발전이 있지 않겠어요? 사실 저는 축구에 대해 이렇다 얘기할 자격이 없을 정도로 축구 경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룰도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남편과 연애하면서 저도 약간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저희 남편은 축구에 미쳐있는 축구광이거든요. 예전 한국의 박지성 선수가 맨유에 입단했던 시절부터 맨유의 모든 경기를 다 챙겨봤다는데 남편은 새벽이건 말건 자다 일어나서도 축구를 볼 정도로 열성 팬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진출하고 나선 이제 토트넘 경기까지 챙겨보고 있죠. 심지어 일주일에 2번씩 풋살을 하는 데다가 퇴근하고 쉴 때는 축구 게임까지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축구에 미쳐버린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혹시 저희 남편보다 더 심한 사람도 있나요? 아무튼 남편은 얼마 전 한국 대표팀이 싱가포르와 경기에서 7대 0으로 이겨버린 날 정말 미친 사람처럼 하루 종일 흥에 취해 있었어요. 반면 2월에 있었던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요르단과 경기를 했을 때는 하루 종일 화가 나 있었거든요. 축구협회부터 클린스만 그리고 탁구 사건까지 사실 하루가 아니라 그 주 내내 화가 가득했죠. 선수 개개인의 실력은 좋았지만 하나의 팀으로서 전술이 없고 조직력이 없어서 한국 축구는 이제 망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번 싱가포르전에서 남편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던 주민규 선수가 드디어 빛을 발했다고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인간 승리나 다름없다면서 K리그 득점왕이었지만 그간 국가대표에 차출되지 못해 남편이 늘 아쉬워하던 선수였는데 한 골을 넣은 데다 어시스트까지 3골을 이끌어내 팀의 완승에 기여를 많이 했다고 신이 났던 거였죠. 잔뜩 신난 남편은 그날 유튜브에 나온 하이라이트부터 시작해서 해외 반응까지 모든 영상을 다 찾아봤죠.
남편이 옆에서 내내 그런 것만 보고 있으니 축구에 관심 없는 저도 궁금해서 뭘 그렇게 재밌게 보나 하고 유튜브 영상을 돌려봤어요. 그런데 제 알고리즘에 뜬 영상을 보고 무척 당황했어요. 제 알고리즘에 싱가포르와 중국 경기에 대한 내용이 떴거든요. 사실 저는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나 중국인인데 뭐 어쩌라고 라는 마인드가 솔직히 있었어요. 중국이야 인구도 많고 땅도 넓고 우리끼리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중국에선 구글이나 유튜브, 트위터 같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사이트를 접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오로지 중국에서 만들어진 어플만 사용해요. 중국인들은 해외에서 다른 나라가 어떻게 지내고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 채 우물안 개구리처럼 중국 정부의 검열을 거친 글만 볼 수 있었죠. 그런데 남편을 만나고 나서 저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중국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생각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들이 많았는지 알게 됐거든요. 남편을 만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살았더라면 얼마나 끔찍했을까 한 번씩 오싹하기도 해요. 남편은 어딜 가나 한국인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밝히지만 저는 어디 가서 중국인이라고 말할 때면 정말 부끄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솔직히 쪽팔려서 중국 영상들도 잘 안 보는 편이죠. 그런데 싱가포르와의 경기에서 중국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을 보고 한숨이 푹푹 나왔습니다. 싱가포르 하면 워낙 깨끗한 나라로 유명한데 거기 경기장을 중국인들이 아주 엉망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싱가포르의 어떤 청소부가 진짜 일 그만두고 싶다며 하소연하는 영상을 보는데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중국인이 사용했던 자리는 그야말로 쓰레기 더미였죠. 그런데 비교하며 보여주는 한국인 관중석의 쓰레기도 만만치 않아서 어라 싶었죠. 사실 알고 봤더니 한국인 관중석에서 나온 쓰레기들은 직접 관중들이 모아 차곡차곡 쌓아 쓰레기통에 담아둔 거라 한 곳에 있어서 많아 보였을 뿐 정리가 깔끔하게 된 것들이었어요. 어쩜 한국 사람들은 사용한 뒷자리를 정말 깔끔하게 다 치워뒀더라고요. 반면 중국인들은 자리부터 의자까지 쓰레기 더미가 되어버렸는데 쓰레기통에 제대로 담긴 쓰레기는 하나도 없었죠.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아 영상을 확 꺼버렸어요. 그런데 옆에서 한참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던 남편의 심기를 거스른 한 컨텐츠가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중국 반응이 나와 있는 영상이었는데 중국인들이 한국의 대규모 원정 응원단을 꾸려 어떻게든 한국팀이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을 거란 영상이었죠. 거친 중국 선수들의 플레이에 정신없는 중국 응원단이 합세해서 최대한 한국 선수들의 사기를 꺾어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그것 가지고 한국 선수들이 영향이나 받을까 싶었지만 선수들을 워낙 사랑하는 저희 남편은 그런 것조차 참을 수 없다고 했어요. 사실 남편은 안 그래도 다른 사건 때문에 중국 경기는 무조건 칼퇴하고 볼 거라고 꼭 이겨야 된다고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었거든요. 바로 손준호 선수 때문이죠. 중국 공안에 무려 319일 동안 붙잡혀 있었던 선수가 있거든요. 처음엔 승부 조작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다가 강제 구금되었는데 중국에선 전혀 혐의를 밝히지 못한 데다 심지어 변호사 접견도 거부했죠. 한국의 수사 과정을 알리지도 않았으며 이건 인질 외교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일 때문에 남편은 이번 축구 경기로라도 복수를 해줘야 한다고 했죠. 사실 중국에선 중국인을 대상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젠 하다못해 외국인인 한국 선수까지 이렇게 대하다니 정말 기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날짜가 지나고 경기 전날 중국에 있는 남동생과 안부 전화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동생과 한참 얘기를 하다가 축구 경기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동생이 정말 웃긴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한국 선수들이 완벽하더라도 그래도 사람인데 조금 실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중국이 비기기만 해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축구에 대해선 잘 모르긴 하지만 남편을 따라 하도 경기를 많이 봤던지라 저도 얕게나마 축구에 대해 좀 알고 있는데 그건 절대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싱가포르 경기에서 7골이나 뽑아낸 한국팀이 중국과 무승부가 될 리가 없잖아요. 동생과 전화를 끝내고 수화기를 건네받은 아빠는 갑자기 화를 버럭 내셨습니다. 중국 축구대표팀이랑 축구협회는 당장 해체해야 된다고 아주 성질을 버럭버럭 내셨죠. 스포츠에 워낙 관심이 많은 아빠다 보니
매번 기대 이하의 플레이를 보여주는 대표팀에 단단히 화가 나셨던 거죠. 사실 중국이 축구를 못하는 건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올림픽이나 국제대회를 보면 중국 선수들이 잘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그 14억 인구 중에 잘하는 사람을 고르고 골라 국가대표를 시켜놓은 건데 못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일단 표본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중국이 올림픽 경기에서도 스케이팅이나 탁구 같은 종목은 금메달을 따곤 하는데 왜 이렇게 축구나 야구는 못하는지 미스터리란 말이죠. 한국은 중국보다 땅도 작은데 축구에선 손흥민, 황희찬, 김민재, 조규성 선수처럼 뛰어난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고, 야구에선 김하성, 배지환, 이정우 선수들도 메이저리그에서 경기를 하잖아요. 특히 김하성 선수는 요새 아예 커리어 하이를 찍으며 한국인 최다 홈런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야구에 대해 이 정도 알고 있는 이유는 저희 시아버지가 야구 광팬이셔서 저랑 통화만 하시면 야구 얘기를 쭉 늘어놓으시거든요. 시아버지와 재밌게 통화하기 위해 제가 따로 야구 경기 규칙도 공부하고 야구 선수들도 외운 덕에 이젠 아버님 장단을 잘 맞춰 통화도 할 수 있어요. 아무튼 시아버지는 특히 김하성 선수를 정말 좋아하시는데 아주 예뻐 죽으려고 하세요. 그러면 한국만 이렇게 뛰어나냐 생각해보면 또 아니거든요. 바로 옆에 일본도 리버풀의 엔도 선수와 아스날의 토미야스 선수가 있고, 야구엔 괴물 선수 오타니가 있잖아요. 물론 오타니는 논외로 빼두고 일본 선수들은 한국 선수들에 비할 바가 안 되긴 해요. 한국 선수들은 그 나라에서 인정을 받는 걸 넘어서 현지 팬들의 엄청난 사랑을 함께 받고 있잖아요. 그게 정말 어려운 건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한국 선수들이 정말 대단하고 부러워요. 그런데 도대체 왜 중국에는 이런 레전드 선수가 없는지 답답할 지경이에요. 아빠는 딱 손흥민 한 명만 우리 팀이었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말을 달고 사세요. 그래서 제가 손흥민 한 명 온다고 뭐가 달라지냐며 다른 한국 선수들이 같이 받쳐줘야지. 축구는 팀플레이잖아요 라고 얘기했더니 아빠 대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빠는 손흥민 선수처럼 조국을 향해 자기 모든 걸 다 바쳐 열정적으로 하는 선수가 어디 있는 줄 아냐며 그런 선수 한 명이 온 팀의 사기를 올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물론 실력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운동 경기에는 분위기나 흐름도 굉장히 중요한데 손흥민 선수가 한국 대표팀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고 했죠. 정말 몇십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선수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아빠는 이번 축구도 중국이 질게 뻔하다며 아예 안 볼 예정이라고 하셨죠. 사실 아빠가 옛날부터 중국 경기를 안 본 게 아니었는데 결정적으로 그만 시청하신 건 작년 국경절 경기 때문이었어요. 10월 1일은 중국 최대 기념일인 국경절인데 작년 10월 1일 한국과 중국이 축구 경기를 하게 되었죠. 그 경기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8강전이었고 아빠는 국경절이고 홈경기인데 설마 지겠냐며 직접 응원도 가셨죠. 그때 중국 관중이 5만 명이나 모여 경기를 응원하고 있었는데 전반전이 시작하자마자 관중석은 찬물을 끼얹은 듯한 분위기였어요. 18분 만에 골이 터졌거든요. 심지어 얼마 지나지 않아 35분 추가 골이 터졌고 국경절 항저우 스타디움은 초상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빠는 그래도 홈구장 어드밴티지도 있고 이 특별한 날 비기기야 하겠지 싶어 끝까지 경기장을 지키셨지만 결과는 처참했었죠. 그 이후로 아빠는 중국 축구하면 학을 떼며 아예 경기를 찾아보지도 않으시는데 이번 경기도 볼 거 뭐 있냐며 100% 진다고 하셨죠. 그렇게 아빠와 통화를 마무리하고 드디어 경기 당일 남편은 점심시간부터 제게 급하게 전화를 한 통 했습니다. 저녁에 치킨을 꼭 예약해둬야 한다며 나중에 시키면 못 먹는다고 미리 예약해두라는 거 있죠? 이것도 참 한국 살면서 놀랐던 문화 중 하나예요. 한국 사람들은 축구 경기 보는 날 꼭 치킨을 시켜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네는 5시 정도만 돼도 이미 치킨집이 주문 마감을 걸어놓는 일도 많고 픽업만 받는 경우도 있어요. 배달로 받으려면 2~3시간을 기다려야 해서 깜빡하고 못 시킨 날은 포기한 적도 있을 지경이죠. 아무튼 저는 이런 진풍경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의 응원 문화가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한국 경기만 있다 하면 모두들 TV 앞에 모여 한마음으로 응원하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선수들에 대해 비난할 때는 비난하면서도 조금만 잘해도
엄청 기뻐하며 응원을 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진정한 애정이 담긴 비난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이렇게 온 국민이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는데 국가대표 선수들이 더 잘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과 경기 날 남편은 퇴근하며 제가 일찍부터 주문해 놓은 치킨을 들고 와 경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엔 중국의 거친 플레이에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혹시나 선수들이 다칠까 노심초사했죠. 게다가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을 때마다 중국 응원단이 야유를 보내는 바람에 분노했지만 손흥민 선수의 과감한 도발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중국 응원단 앞으로 다가가 손가락 3개를 딱 들어올리더라고요. 지난 경기에서 한국이 3대 0으로 이겼던 걸 기억하라는 거였죠. 정말 멋있었습니다. 이번에 피파에서 북중미 월드컵부터 참가국 수를 48개국으로 확대하고 아시아 배정 티켓도 8.5장으로 늘린 게 암암리의 중국과 인도 때문이란 말이 있어요. 솔직히 인도는 빼고서라도 중국의 14억 인구를 확보하면 어마어마한 스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대회 규정까지 바꿔 늘려줘도 탈락할 위기였으니 온갖 술수를 다 쓰고 있었죠. 그런데 저는 한국 선수들을 보고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사실 국가대표 경기는 명예직이라 볼 수 있고 혹시나 거친 플레이에 부상이라도 당하면 큰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몸살이지 않고 최선을 다해 플레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과 한국 선수들의 차이점은 여기에 있었어요. 매 순간 경기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한다는 점이었죠. 가끔 경기를 하다 보면 너무 쉬운 상대를 만나거나 혹은 이미 승부가 예상되어 있어 결과가 뻔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경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한국 선수들은 절대 대충 하는 법이 없더라고요. 악발이 근성으로 휘슬 소리가 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는 워낙 중국 선수들이 밀착 마크를 하니 혹시나 다칠까 제가 다 노심초사했어요. 솔직히 손흥민 선수가 출전하지 않아도 중국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역시나 결정적인 순간에 힘이 돼준 건 손흥민 선수였죠. 매 경기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는 손흥민 선수의 태도가 정말 멋졌습니다. 제가 이제껏 남편과 함께 한국 국가대표 경기를 보면서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에 감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사실 팀의 주장이라는 자리는 꽤 부담스러운 자리인데다 솔직히 내가 손흥민이라면 굳이 한국 국가대표 경기에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돈과 명예만 생각했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손흥민 선수는 나라를 향한 깊은 사랑과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인 주장이 항상 성실하고 예의 바른 데다가 매 경기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팀을 이끌고 있으니 함께 뛰는 다른 선수들도 절대 대충대충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끔 손흥민 선수가 경기 끝나고 눈물을 흘릴 때면 제가 다 속상했어요. 그런데 제가 손흥민 선수가 진짜 세상에 둘도 없는 레전드 선수라고 느낀 계기는 따로 있어요. 바로 인터뷰를 할 때죠. 말을 어찌나 예쁘게 하는지 놀랍더라고요. 솔직히 그 정도면 좀 거만하게 나와도 실력이 받쳐주니 그럴만하지 싶은데 인터뷰마다 겸손하게 동료들을 띄워주는 모습, 그리고 시청해주는 한국 국민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진지한 언행에 감명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정말 한심한 생각을 하는 중국인도 있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겸손한 척 연기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 경기에 지고 눈물을 흘릴 땐 너무 마음이 약해 빠졌다고 비난하는 몹쓸 의견도 있었죠. 아니 일단 그게 연기라는 게 말이 안 돼요. 손흥민 선수가 주목받은 지는 꽤 오래되었고 이렇게 오랫동안 연기를 하고 있을 순 없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 오랜 선수 생활 동안 구설수에 오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만 봐도 인성이 바른 선수라는 걸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전 손흥민 선수의 눈물에 덩달아 감격했는데 그걸 보고 마음이 약해 빠졌다고 하는 중국인들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마 국가대표로서 갖는 나라를 향한 깊은 애정을 알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참 중국과 한국의 결정적인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중국인들이 나라에 대한 애정이 있었다면 절대 어디 나가서 그런 부끄러운 행동을 못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남편을 비롯한 한국 사람들은
일단 기본 예의범절이 몸에 배어있는 데다가 혹시나 자신의 행동이 다른 한국인들에게 누가 될까봐 굉장히 조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한국의 학교나 가정에서 따로 가르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손흥민 선수에게 큰 감명을 받고서는 점점 매력에 빠지게 되었어요. 처음엔 키 크고 영어도 잘하고 축구를 잘하네 생각했는데 얼굴도 잘생겨 보이고 목소리까지 멋있어 보였죠. 저도 나중에 아들을 낳으면 꼭 이런 아이로 키우고 싶은 생각도 들어서 한 번은 제가 손흥민 선수에 대해 찾아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점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는 정말 훌륭한 아버지가 계셨어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책임감이 뛰어나고 애국심이 가득한 건 아버지의 영향 덕분인지 한국 교육의 영향 때문인지 궁금했습니다. 남편은 한국인이라면 다 그렇다며 그런 둘이 뭉술한 대답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한국인은 한국인만 느끼는 그런 벅차오르는 게 있다며 중국은 그런 거 없냐고 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그게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만나본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다들 한국 사람인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런 자부심으로 따지면 중국 사람도 그렇긴 하지만 중국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가 있는 반면 한국인은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위기에 더 강한 느낌이었죠. 한국에 대해 이런저런 불만을 얘기하고 불평할 때도 있었지만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생길 때 나라를 위해 선뜻 발벗고 나서기도 하고 쓴소리를 하며 적극 나서 위기를 타개하려는 태도가 있달까요? 일본이랑 비교해보자면 일본은 엄청 거드름 피우는 걸 잘하는 것 같아요. 뭐든 할 수 있다고 자기 잘한다고 막 떠벌리고 다니지만 막상 결과가 안 좋으면 핑계를 대기 바쁘잖아요. 특히 남 탓하고 자기는 쏙 빠지려고 하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절대 나서서 자기 잘한다고 자랑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같이 일하는 한국 사람들을 보면 이번 프로젝트 자신 없다, 망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데 결과를 보면 항상 제일 잘했거든요. 또 하나도 준비 못했다고 하면서 정작 빈틈없이 완벽한 결과를 보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처음엔 정말 얄밉다고 느껴질 정도였죠. 왜 준비를 열심히 했고 스스로 잘하면서 겉으로는 티를 안 낼까 싶었어요. 그런데 한국 생활을 3년 하고 나니 이제야 어느 정도 감이 오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겸손해서 정말 자기가 죽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더라도 그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혹시나 더 열심히 노력한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 자신의 업적을 떠벌리지 않는다는 걸요. 매사 겸손한 태도로 성실하게 업무를 보니 늘 한국 사람들의 결과물은 최고인 데다 모두 함께 일하고 싶어 하죠. 처음엔 어떻게든 저도 한국 동료를 이겨보려 부득부득 노력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한국인들의 그 센스는 절대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엔 남편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저도 딱 못난 중국 사람들처럼 한국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게 좀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제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제 결과물도 한층 좋아졌고 일할 때 스트레스도 많이 줄었습니다. 또 정말 특이한 게 한국 사람들은 도와주는 걸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자기 일로 분명 바쁠 텐데도 제가 도움을 요청하면 오히려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 의견을 내줄 때가 많았거든요. 이런 태도를 보고 저의 못난 태도를 많이 반성하게 되었죠. 우리 중국 사람들도 이젠 중국 축구의 벽을 깨닫고 뛰어난 선수를 많이 배출한 한국의 시스템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절대 울지 않고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는 결과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대표해 뛰는 건 몸 하나 바쳐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멋진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꼭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랄게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역시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에 대한 생각은 나라를 불문하고 한마음인 것 같다는 뿌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흥민 보유국이라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며 북중미 월드컵에서 캡틴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신 분들은 이번 북중미 월드컵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이상 감동 필름이었습니다.